17년 전 갓 20살이 된 주인공 똘비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 교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아리 중에서도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감상하는 영화 제작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와 술자리가 이어지며 똘비는 동아리 부원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초가 지나자 동아리 회장은 올해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부원에게 시나리오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수십 개의 시나리오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똘비의 동기 중 한 명인 순이가 제출한 독특한 스릴러 시나리오가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회장은 이번 영화가 외부 공모전에도 출품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선배들은 외부에서 전문 카메라 장비를 대여해오는 등 이전과는 다른 규모의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귀신이 직접 등장하는 대신 분위기로 공포를 자아내는 심리 스릴러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위해 각자 장소 섭외와 소품 준비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똘비는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인 무속인의 신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점집에 가본 적이 없었던 똘비에게는 막막한 과제였습니다.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그런 곳은 얼씬도 하지 말라는 호된 꾸중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똘비는 친구와 함께 무작정 신당에 모여있다는 동네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붉고 하얀 깃발이 날리는 음산한 골목에 들어서자 기묘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문이 굳게 닫힌 곳이 많았고 어떤 곳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며 지쳐갈 무렵 똘비는 어느 허름한 점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남성 무속인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똘비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학생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 장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속인은 똘비의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흔쾌히 장소 대여를 수락했습니다. 다행히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한 똘비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신당을 나섰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영화 촬영 일정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촬영 직전 똘비는 무당이 흔드는 방울 같은 중요한 무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무속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울을 빌릴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무속인은 신이 깃든 물건은 함부로 빌려줄 수 없다며 직접 시장에서 사오라고 조언했습니다. 똘비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값비싼 방울 소품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드디어 신당에서의 촬영날, 여학생 배우가 한복을 입고 점을 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은 구석에 서서 학생들의 촬영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촬영 중간 쉬는 시간, 무속인은 똘비에게 다가와 영화의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똘비가 영적인 내용이 포함된 스릴러라고 답하자 무속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촬영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더니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똘비는 계곡이나 바다 같은 위험한 장소는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던 똘비는 문득 신당의 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속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배웅했습니다. 이후 동아리는 사무실, 길거리 등 다른 장면들을 차근차근 찍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대하던 영화의 하이라이트, 폐건물 촬영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너덜거리는 흉물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똘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폐건물 속으로 동아리 부원들은 스스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그 해봄, 우리 영화 동아리는 연례 행사인 정기 단편 영화 제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아리방의 낡은 탁자 위에는 부원들이 밤새 고민하며 써내려간 수십 권의 시나리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고 교수님께 제출할 작품인 만큼 모두가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던 신입생 순이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시나리오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시나리오 표지에는 빙이라는 두 글자가 마치 피로 쓴 듯 기괴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 이야기가 실제 강령술과 영적 현상을 다룬 스릴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에 목말라 있던 선배들은 순이의 제안에 순식간에 매료되어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한 여학생이 원한 매칭 귀신을 불러내어 복수한다는 끔찍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글귀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눈앞에서 참극이 벌어지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똘비는 시나리오를 읽는 내내 등 뒤로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순이의 시나리오가 이번 학기 정기작품으로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부원들은 흥분하며 각자의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제작 부장을 맡았던 현정 선배는 가장 중요한 무당집 로케이션 섭외를 똘비에게 맡겼습니다. 리얼리티를 살려야 한다는 순이의 고집 때문에 가짜 세트장이 아닌 실제 신당을 찾아야 했습니다. 똘비는 며칠 동안 시내 점집과 무당집을 수소문하며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속인은 영화 촬영이라는 말에 상스러운 짓이라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무당은 시나리오 줄거리를 듣더니 재수없는 이야기라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로케이션 섭외가 난항을 겪자 동아리 내부에서도 초조함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반드시 실제 신당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촬영 일자가 다가오자 똘비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변두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들과 달리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똘비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이는 젊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무당이었습니다. 똘비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를 올리고 영화 촬영의 취지를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무당은 똘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똘비의 심성이 착하다는 것을 알아본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신당 내부에는 화려하면서도 기괴한 신상들이 가득했고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당은 시나리오를 훑어보더니 이 이야기에 깃든 기운이 매우 불길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똘비와의 인연을 생각해서 딱 하루만 촬영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똘비는 기쁜 마음으로 동아리에 소식을 전했고 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순이만은 기뻐하기보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기분 나쁜 침묵을 지켰습니다. 촬영 전날 부원들은 각자의 장비를 최종 점검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똘비는 짐을 싸던 중 순이가 짐 속에 검은 천으로 감싼 기괴한 물건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순이는 그저 촬영 소품일 뿐이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학교 캠퍼스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고 우리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촬영 당일, 부원들은 트럭에 짐을 싣고 무당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당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부원들을 향해 절대 신당의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배우 역할을 맡은 현정 선배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카메라 뒤에서 기괴한 주문을 읊조리듯 시나리오를 조용히 낭독했습니다. 갑자기 신당 안에 모든 촛불이 동시에 꺼졌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것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것과 같은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무당이 아닌 우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점사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똘비는 직접 발로 뛰며 촬영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점집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그에게 실제 무당의 신당을 섭외하는 일은 생각보다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똘비는 친구와 함께 점집들이 모여있다는 낯선 동네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름한 골목 안쪽에는 굳게 닫힌 문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도는 집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두드렸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이미 손님이 가득해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선 한 점집에서 똘비는 점잖은 인상의 남자 무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똘비는 신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단을 향해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당은 요즘 젊은 학생들답지 않게 예의가 바르다며 껄껄 웃으며 똘비를 반겼습니다. 똘비는 대학 동아리에서 영화를 제작 중이며 장소 협조가 절실하다는 사정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무당은 학생들의 열정이 기특하다며 흔쾌히 신당에서의 촬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촬영 당일 똘비는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각종 장비를 챙겨 다시 신당을 찾았습니다.
검사 장면을 연기할 여학생 순이도 화려한 한복을 갖추어 입고 촬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신당 안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무당은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학생들의 촬영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무당은 똘비에게 다가와 이번 영화가 대체 어떤 내용인지 나직이 물었습니다. 똘비는 영적인 존재들이 얽힌 스릴러물이라며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설명했습니다. 무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똘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경고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웬만하면 어둡고 험한 곳에는 가지 말게나. 갑작스러운 충고에 똘비는 의아해하며 특별히 위험한 장소는 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촬영은 계속되었고 순이는 마치 실제 무당이라도 된 듯 방울을 흔들며 신들린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가 방울을 흔들 때마다 신당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듯한 기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촬영은 무사히 끝났고 부원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철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똘비는 마지막까지 남아 바닥을 청소하고 무당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신당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제단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여 작별의 예를 표했습니다. 무당은 그런 똘비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와주었습니다. 성공적인 촬영에 기분이 좋아진 똘비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동아리 회장은 다음 촬영 장소로 유치권 행사 중인 한 폐거물을 섭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곳은 도심 외곽에 방치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영화의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무당의 경고가 문득 머릿속을 스쳤지만 똘비는 그저 기분 탓이라 여기며 넘겨버렸습니다. 촬영팀은 드디어 하이라이트 장면을 찍기 위해 늦은 밤 그 음산한 폐건물에 집결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빛바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너덜너덜하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건물 내부는 외부의 소음이 차단된 채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원들은 서둘러 조명을 설치하고 드럼통에 불을 지피며 촬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일렁이는 불꽃 사이로 비치는 부원들의 그림자가 벽면에 기괴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마네킹을 운반하던 중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한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려던 찰나 여학생 순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기이한 미소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이가 현정 선배를 향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자 동아리 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음산한 폐건물 앞에 집결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낡은 현수막이 밤바람에 너덜거리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건물의 입구를 바라보며 까닭 모를 거부감에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선배들의 재촉의 부원들은 무거운 촬영 장비와 소품들을 챙겨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오늘 촬영할 장소는 난간조차 설치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건물의 4층이었습니다. 선배들은 익숙한 듯 드럼통을 자르고 그 안에 강목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를 뿌리자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이 건물의 회색 벽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오늘 추락신에 쓰일 여성용 마네킹이 기괴한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네킹의 무게감을 실기 위해 똘비는 모래 주머니를 관절마다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가발을 씌우고 테이프로 칭칭 감긴 마네킹의 모습은 마치 고문당한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촬영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순이는 어둠 속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그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다가가 조심스럽게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순이는 똘비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촬영이 너무 긴장된다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사무실 촬영 때부터 현정 선배가 자신을 진짜로 때리는 것 같았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편 현정 선배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연기 연습을 하며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건물 내부에는 서늘하고 습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회장형이 메가폰을 잡고 모든 부원들에게 위치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학생들이 깡패 역할을 맡아 드럼통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드디어 순이와 현정 선배가 몸싸움을 벌이는 하이라이트 씬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실제 증오처럼 차가웠습니다. 큐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현정 선배가 순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이는 비틀거리면서도 현정 선배를 노려보며 각본에도 없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남학생 하나가 발로 드럼통을 찾고 불붙은 강목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이가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고 촬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순이는 현정 선배가 자신의 머리채를 일부러 세게 잡아당겼다며 정색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정 선배는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은 머리카락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현장의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 회장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현정 선배는 정말로 순이의 머리채를 낚아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정 선배 본인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선배가 미친 게 아니냐며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현정 선배도 순이의 뺨을 갈기며 싸움은 걷잡을 수 없는 육탄전으로 번졌습니다. 두 사람을 말리려던 회장과 다른 부원들마저 서로의 멱살을 잡으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똘비는 한쪽 구석에서 부원들의 눈빛이 집단 광기에 사로잡힌 듯 변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선배들까지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이 점점 난간 없는 건물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현정 선배의 머리채를 잡고 아예 낭떠러지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이 상황을 멈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무당 선생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무당의 목소리는 이미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예견한 듯 차분했습니다. 무당은 절대 전화를 끊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곳의 잡귀들이 지금 집단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순이가 똘비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기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의 기괴한 미소를 본 순간 똘비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적을 깬 것은 모니터를 확인하던 현정 선배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정 선배는 순이가 연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신경질적으로 대본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현정 선배가 순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 순간 순이가 입을 열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중얼거림을 들은 현정 선배의 표정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현정 선배가 순이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원들은 평소 냉철하던 선배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맞은 순이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 듯 기괴하게 키득거리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말리려던 조연출 형이 갑자기 현정 선배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작된 말다툼은 순식간에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번져갔습니다. 똘비는 사람들의 눈이 평소와 달리 붉게 충혈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명씩 서로를 때리고 핥히기 시작하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똘비는 이 상황을 멈춰보려 했지만 누군가 던진 삼각대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부원들은 마치 서로를 죽일 듯이 달려들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 광기 어린 싸움의 한복판에서 순이만은 차분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발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 부원들의 그림자와 뒤섞였습니다. 똘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벽면에 박힌 날카로운 철근에 찔릴 뻔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광기에 빠진 부원들에게는 그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정 선배는 이제 자신의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핥히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듯 박수를 쳤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숨을 쉬기조차 힘든 압박감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똘비는 이대로라면 모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간신히 꺼내 무당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똘비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음은 무심하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동아리 회장형은 이제 벽에 머리를 찍으며 기이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폐 건물 안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닌 지옥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난간이 없는 건물의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부원들의 광기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마침내 전화를 받은 무당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다급했습니다. 무당은 당장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자신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똘비는 이미 싸움에 휘말린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나갈 길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똘비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그는 바닥으로 팽개쳐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어 같은 소리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똘비가 알던 대학 선후배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난간 끝에 서서 방공기를 음미하며 두 팔을 넓게 벌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시작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4층 바닥이 기분 나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무당의 방울 소리가 광기의 소음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도착하기도 전에 현정 선배가 순이를 향해 달려들며 함께 낭떠러지로 몸을 날렸습니다. 4층 높이의 난간 없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현정 선배와 순이는 서로를 붙잡은 채 위태롭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똘비는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추락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발을 굴렀습니다. 주변의 다른 부원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건물 입구로 택시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자마자 형형한 눈빛을 한 무당이 오색 깃발을 손에 쥐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당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이곳이 이미 거대한 악귀들의 놀이터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숨가쁘게 계단을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똘비는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4층에서는 현정 선배의 손이 이미 허공을 가르고 있었고 순이는 기괴한 힘으로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옥상 입구의 철문을 박차고 나타난 무당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무당은 품속에서 팥과 소금을 꺼내 공중에 거칠게 뿌리며 부원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소금이 몸에 닿자 날뛰던 부원들은 마치 불에 데인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무당을 향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당은 순이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그녀의 뒤에 도사린 검은 그림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노쇠 방울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울 소리가 울릴 때마다 건물 구석구석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똘비에게 당장 현정 선배를 끌어당기라고 소리쳤습니다. 똘비는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갔고 추락 직전에 현정 선배의 옷자락을 움켜잡았습니다. 순이는 방해하지 말라며 괴성을 질렀고 무당은 그녀의 이마에 붉은 부적을 붙였습니다. 부적이 붙자 순이는 온몸을 비틀며 사람이 낼 수 없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무당은 주문을 외우며 오색 칼을 휘둘러 허공을 가르는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건물 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터지며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원혼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무당은 흔들림 없이 가슴속에서 초 한 자루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타오르자 주변에 몰려있던 검은 안개 같은 형체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부원 한 명 한 명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짧은 기도를 읊조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부원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순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그녀의 상태가 가장 위험함을 알았습니다. 순이는 부적을 떼어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무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그녀의 영혼이 텅 비어있는 듯한 기괴한 느낌의 몸서리를 쳤습니다. 똘비는 겨우 현정 선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현정 선배는 넋이 나간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당은 부원들에게 당장 이 저주받은 건물을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부원들은 장비도 챙기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달려내려갔습니다. 무당은 마지막까지 남아 건물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문틀에 소금줄을 쳤습니다. 똘비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겨우 방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걸어오는 순이의 뒷모습은 너무나 평온하여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당은 똘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당은 오늘 밤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무당의 눈에서 읽은 공포가 귀신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무당은 똘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정작 제일 무서운 건 아직 저 안에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무당의 경고는 차가운 방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똘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똘비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방금 전까지 아수라장이었던 촬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진 부원들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영검을 바닥에 꽂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순이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무당과 눈을 맞췄습니다. 무당은 똘비를 자신 뒤로 잡아끌며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귀들을 불러 모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똘비는 무당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순이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순이는 그 어떤 빙의의 징후도 없이 너무나도 차분하고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무당은 순이에게 다가가 네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아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그저 영화를 찍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습니다. 무당은 똘비에게 이 여학생이 쓴 시나리오를 당장 보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똘비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뭉치들 사이에서 흙투성이가 된 시나리오를 찾아냈습니다.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시나리오의 마지막 페이지를 거칠게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참혹한 일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당은 순이가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글로써 악의 구렁텅이를 설계한 설계자라고 탄식했습니다. 똘비는 선배들이 서로의 목을 조르고 핥히던 그 광경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먼지를 털어내며 똘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무당님을 데려오는 건 내 시나리오에 없던 일인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똘비는 그 순간 순이가 사람의 탈을 쓴 무언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순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듯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무당의 행동을 흥미롭다는 듯 관찰했습니다. 무당은 똘비에게 저 아이와 다시는 엮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미 이 건물의 기운은 저 아이의 욕망으로 인해 완전히 오염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변에 쓰러져 있던 부원들이 하나둘씩 신음을 내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서 싸우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순이만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즐거운 축제를 마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무당은 똘비의 손을 잡아끌어 서둘러 그 끔찍한 폐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본 똘비의 눈에 4층 난간 끝에 서 있는 순이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순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날아오를 듯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무당의 집으로 돌아온 똘비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무당은 정화의 물을 똘비의 머리에 뿌리며 영혼에 붙은 찌꺼기를 씻어냈습니다. 그녀는 순이가 가진 것은 신기가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추악한 욕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화 동아리는 해체되었고 부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똘비의 머릿속에서는 순이의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똘비는 우연히 과 사무실에서 순이의 휴학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향수 냄새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똘비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보다 그녀가 새로 쓰기 시작한 시나리오가 무엇일지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똘비의 가방 속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나리오의 첫 장이었고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똘비 자신이었습니다. 똘비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불길한 시나리오를 품에 안은 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그날 폐건물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난투극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악귀들의 등장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까지 미리 계획해 두었던 것입니다. 똘비는 그날 이후 동아리 부원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듯 학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그 서늘한 눈빛은 꿈속에서조차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똘비는 우연히 동창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선배의 목소리는 몹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는 순이가 졸업 후 유명한 방송 작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집필한 스릴러 드라마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기괴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드라마 속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범죄들과 유사하다는 루머였습니다. 똘비는 인터넷을 뒤져 순이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지방신문에서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이가 시나리오 영감을 얻기 위해 머물렀던 한 시골 마을에서 의문의 집단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은 채 순이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똘비는 그녀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자신의 시나리오 제물로 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신당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신당이 있던 자리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무당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제자조차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똘비 혼자뿐이었습니다. 똘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그날처럼 폐건물 옥상에 서서 웃고 있는 순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다음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됐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똘비는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을 닫았지만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지독한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순이에게 시나리오는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세상을 조종하는 저주였다는 것을요. 똘비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 시나리오를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보관해온 그 불길한 원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나는 연기가 마치 비명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제거되어 사라졌을 때 그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똘비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순이의 욕망이 닿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음들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결국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7년 전의 긴 악몽은 이제서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자신만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